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부동산 입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입지는 들어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 입지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실생활에서. 그래서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선정하는 걸 입지 선정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건물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쪼개놨었습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 그럼 주거용 부동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효용성이 기억나시나요? 쾌적성과 편리성이었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그럼 공업용 부동산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곳에, 생산성이 높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여러 학자들이 주거용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다, 상업용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다, 공업용 부동산은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다라는 입지 이론을 발표를 했을 것이고,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 질문을 한번 드릴 겁니다. 왜 사람들은 모두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외곽에 나가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외곽에 나가 살면 교통 비용이 도심까지 다시 들어가는데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택 임대료가 낮다고 해서 외곽에 빠져나가 살기 시작하면 도심의 출퇴근 비용, 도심의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이 하나 있을 때 그 주택의 쾌적성과 편리성의 정도가 똑같다면 그때는 주거비용과 교통비용을 따져서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주거입지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입지론의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주거입지론은 그냥 한번 저하고 기초입문반에서 싹 들어보시고 기억이 나시면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잊으셔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공업입지론과 상업입지론에서는 기출이 꽤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복해서 공부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그냥 덤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같은 곳이 이게 최적 주거입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한계라는 표현이 뭐냐면 얘는 단위거리가 증가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걔는 한계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계 주거비용은 단위거리를 바깥으로 이동했을 때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자세히 지금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로 이 두 지점이 같아지는 것,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점을 비용 극소화 지점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면 주거비용은 당연히 감소가 됩니다. 주거비용은 감소가 된다. 왜냐하면 땅값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주택의 가격도, 주택 임대료도 낮아질 겁니다. 근데 외곽으로 이동하면 당연히 교통비용은 증가할 겁니다, 여러분. 교통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에, 외곽으로 이동했을 때 추가로 감소되는 주거비용이 추가로 증가되는 교통비용보다 만약에 크다면 비용의 감소가 외곽으로 나가면 이루어지니까 얘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주택이. 그 다음,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을 비교했을 때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이 만약에 더 크다면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비용이 더 늘어버리니까 이때는 도심으로 들어가 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이, 한계 주거비용이 만약에 외곽으로 이동 시에 더 크다면 이때는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한계 교통비용이 더 크다면 도심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얘는 둘이 같지 않다라면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택은 언제 멈춰서겠습니까? 같아질 때 멈춰설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 멈춰선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뭐고? 비용 극소화점이고, 한계 교통비용과 한계 주거비용이 같아지는 점이 이게 바로 최적 주거입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이때 조건이 한계 교통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주거비용 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을 때랍니다. 그래서 더 완만해야지만 이때 교차하는 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게 바로 최적 주거입지가 된다.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그래서 더 바깥쪽이 바깥 내자를 써서 교외라고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암기 방법을 뭘 설명드릴 거냐면, 어디 살아라는 교주가 정해준다.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냐면 교외에서 힘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쭉 한번 그냥 좀 더 알아들으시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심부터 시작해서 외곽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하고 변두리를 유식한 편 외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단위 거리는 10km인 겁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1지점은 10km 떨어진 곳이고 2지점은 20km, 3지점은 30km. 그럼 2지점에서 3지점으로 빠져나간 이 단위 거리는 10km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렇게 각각의 단위 거리는 똑같은데 각 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어 있냐면 도심은 여러분 교통 체증이 심합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단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통비용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휘발유 값도 많이 들어간답니다. 기름값도. 왜냐하면 교통 정체가 심하니까. 그런데 외곽은 교통이 원활합니다. 그럼 경제 속도를 놓고 쭉 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더 짧아질 것이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거리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단위 거리마다 추가로 증가하는 교통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가 뜨면 얘는 뭐다? 한계. 아, 한계구나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한계 교통비용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계 교통비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제 단위는 원입니다. 1지점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10km 단위 거리를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원이랍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1지점으로 들어갈 때는 교통이 도심 이 1부분보다는 이 지점보다는 교통체증이 좀 풀렸을 거니까 이때는 비용이 9,000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1지점, 이 10km 단위 거리를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얘는 9,000원이란 얘기입니다. 한계 교통비용이. 그럼 3지점에서 2지점으로 갔을 때는 교통이 좀 더 원활하게 풀리니까 한계 교통비용이 더 줄 겁니다. 8,000원. 그러면 이제 얘는 7,000원, 6,000원, 5,000원.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도심 한복판은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똑같은 단위 거리를 빠져나갔을 때 그만큼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교통비용의 증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한계 교통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지점에서 도심까지의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전체 교통비용은 1지점에서 도심까지는 한계 교통비용, 이 10km 들어가는데 드는 비용이 전체 비용일 거 아닙니까? 10,000원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도심까지의 인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9,000원에 10,000원을 더해야 되니까 19,000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따져보면 3지점에서 도심까지, 4지점에서 도심까지, 5지점, 6지점에서 각각 도심까지 이때 전체 교통비용은 전체 교통비용은 당연히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되는 폭, 한계 교통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지금의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실 때, 얘 메모리 매직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는 방법. 단위가 뜨면 한계구나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도심부터 시작해서 외곽까지가 있을 때 한계 교통비용은 도심은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한계 교통비용이 클 것이고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한계 교통비용이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곡선으로 표현해 보면 한계 교통비용이 도심 쪽에서 높다가 외곽으로 빠져나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이 발생하더라. 이때 한계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한계 주거비용보다 0이 되는 지점보다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그때 교주가 발생하는 거고 그게 최적 주거 입지입니다. 그러면 한계 주거비용도 여러분 도심은 조금의 차이로도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조금의 차이로도 집값의 차이가 큽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어차피 집값이 낮은 건 똑같습니까? 그래서 단위 거리를 외곽으로 빠져나갔을 때 추가로 감소하는 주거비용이 도심 한복판에선 크다가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 직선이 딱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개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얘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어디에 살아라는 누가 정해주냐면 교주가 정해주는 겁니다. 교주. 교는 한계 교통비용. 주는 주거비용이 아니라 한계 주거비용. 이 둘이 같아지는 점. 그 다음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외에서 힘이 세다. 교외입니다. 외. 그래서 한계 교통비용이 0이 되는 지점이 더 바깥쪽에 위치할 때. 더 바깥쪽에 위치하려면 더 완만해야 되는 겁니다. 기울기가 더 작을 때 이때 교주가 최적 주거 입지가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주거 입지로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마십시오. 어디 살아라 누가 정해주고 교주가 정해주고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다? 교내에서, 교내에서, 교외에서, 교외에서. 예,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공업-입지론을 설명드릴 텐데 정반합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론 하나를 딱 발표하면 그 다음 사람은 그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을 펼칩니다. 그래서 정의 이론을 펼쳤을 때 그 다음 사람은 반대 이론을 펼치고 그 다음 사람은 이 둘을 합친 이론을 펼친답니다. 얘를 정반합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게 어디서 적용되냐면 공업-입지론에서 적용되는데 공업-입지론의 포인트는 말 그대로 공장을 어디에 설치할까요? 이겁니다. 그럼 공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화 추구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이 첫 번째 출발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장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지점에 위치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아니 무슨 비용이야. 비용의 반대는 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해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둘을 합쳐서 비용은 가장 적고 수요가 제일 많은 곳에 위치하면 합쳤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윤 극대화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 반, 합의 원리. 그러면 비용 이론을 주장한 사람 내용부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비용은 여러분 최대가 좋습니까? 최소가 좋습니까? 당연히 최소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데 지금 사람 이름을 제가 먼저 띄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 이론을 얘기한 사람 이름에 비읍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베버랍니다. 나중에 바로바로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공장은 수송비에 노동비에 그 다음 집적력 얘는 비용은 아니지만 집적을 통한 모임에 따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집적 이익 등을 고려해서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버는 수송비만 주장했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만약에 수송비만 주장했다면 최소 수송비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송비, 노동비 등을 다 강조한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공부하고 끝나다 보면 뭐만 기억나시냐면 수송비 부분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베버는. 그럼 가장 강조한 건 뭐다? 수송비 부분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 수송비를 가장 강조한 거고 그 다음 디귿의 수송비는 공장에서 들어가는 수송비는 원료 산지에서 원료를 공장까지 나르는 데 드는 원료 수송비가 될 거고 공장에서 만든 다음에 시장까지 그 만들어진 제품을 나르는 데 드는 제품 수송비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국지라는 표현을 썼답니다. 그럼 국지 원료라는 건 지역에 국한돼서 거기만 존재하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공장까지 날러야 됩니다. 근데 보편 원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다 얻을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 없겠다. 수송비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수송비는 뭐만 가지고 따지는 거냐면 국지 원료의 무게만 가지고 따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무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무게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작고 가벼운 것을 이동할 때는 수송비가 조금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길 때에는 그때는 똑같은 거리를 옮길 때에도 수송비가 많이 들 겁니다. 단위 수송비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장을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국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 얘가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료 산지 쪽으로 위치하면 되는 거고 제품이 무겁다라면 시장까지의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시장 쪽에 위치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리을에 국지 원료 중량과 이제 무게의 유식한 표현이 여러분 중량인 겁니다. 중량감이 있다 그러면 그게 무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을 비교한 후에 이때 무거운 쪽에 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소도 무거운 쪽으로 위치합니까?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 때려주십시오.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 비교 후 무거운 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무거운 쪽. 그래서 이제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거운 쪽에 위치를 한답니다. 그리하여 자 보시면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무게를 비교해서
원료 중량이 더 무겁다라면, 원료가 무거우면 어느 쪽에 위치한다? 원료 지향형 입지합니다. 원료 쪽에. 걔를 지향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품 무게가 만약에 더 무겁다라면 제품 지향형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얘는 시장에 위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 지향형. 그럼 당연히 국지 원료 중량과 제품 중량의 무게가 똑같다면 어디에 위치하든지 똑같으니까 얘는 자유입지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배번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최소 수송비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먼저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수송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와 뭐가 있는 거다 지금? 원료의 수송비가 있는 거고 제품 수송비가 있는 건데 이때 원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 어느 곳에나 얻을 수 있는 보편 원료가 있고 그럼 공장은 그 위치에서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걔는 수송비가 안 들어가는 거고 지역에 국한돼서 편제돼서 있는 국지 원료, 편제 원료만 수송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국지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를 비교해서 무거운 쪽에 그냥 위치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이론으로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정도는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뭘 만들어냈냐면 원료 지수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탄력성 부분에 설명드릴 때 분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율, 비례, 지수, 개수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분수고 그럼 짝대기 짝 그어놓고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걸 무조건 어디로 올린다? 자로 올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료 지수는 여러분 분수일까요? 분수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수니까. 그럼 짝대기 짝 긋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원료 무게인 거입니다. 원료 무게다. 그러니까 분자에 원료 무게가 들어가는데 보편 원료일까요? 국지 원료일까요? 예, 국지 원료입니다. 왜? 보편 원료는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국지 원료 중량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분모에는 제품 중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1이 되면 분모 분자의 크기가 똑같은 거니까 얘는 무게가 똑같으니까 자유입지형. 얘가 1보다 만약에 크다면 분자가 더 큰 거니까 원료가 무거우니까 얘는 원료 지향형. 만약에 얘가 1보다 작다면 제품이 더 무거운 거니까 분모가 더 큰 거니까 제품이 무겁다 시장 지향형 입지한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료 지수 하나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또 하나를 만들어낸 겁니다. 뭘 만들어냈냐면 입지 중량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입지 중량은 얘도 분수인데 국지 원료 중량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료 중량이 분자라는 건 똑같은데 이때 이 분자에 플러스 제품 중량을 한 번 더 더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얘를 제품 중량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럼 이 수식은 구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 얘와 플러스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이지 않습니까? 구분되십니까? 예,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제품분의 국지 원료 중량이 위에서 공부한 원료 지수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원료 지수 플러스 제품 중량분의 제품 중량은 1이더라. 1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이 얼마가 되냐면 2가 기준이 돼서 2이면 원료 지수가 1이라는 얘기니까 자유입지형. 2보다 크면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니까 원료 지향형. 2보다 작으면 제품이 무거우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가 된답니다.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이 부분 문제 내실 수 있겠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뭘 낼 것 같습니까? 지금 기준이 1 기준이고 얘는 2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2 기준이다, 1 기준이다 이런 함정 파지 않을까요? 충분히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자, MM입니다. 얘가 뭐였습니까? 메모리 매직이었습니다. 원료 지수는 1, 2, 3, 1, 2, 3, 1입니까? 그럼 얘는 1이다. 그래서 얘는 1 기준인 겁니다. 그럼 입지 중량은 2 입지 중량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기준이다? 2 기준. 그래서 그 기준과 같으면 자유입지형, 크면 원료지향형, 작으면 시장지향형. 쉽습니까,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뭘 뽑아낸 거냐면 최소 수송비 지점, 최소 운송비 지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료가 주인공 분자라는 거 아까 포인트. 그럼 이번에 제가 점 하나를 찍어놓고 원을 3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분 등고선이라는 걸 공부하셨던 기억나시나요? 네,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리 시간에 등고선이라는 걸 공부해 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등고선은
동등한 지점을, 같은 지점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 그게 등고선이었습니다. 등고선. 그럼 등합선은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지금 수송비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때 이 선은 뭐냐면 등수송비 선입니다. 등수송비 선.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에 의해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한 원, 이 크기가 10원만큼 이제 운송비가 더 증가하는 지점이고, 이 최소 운송비 지점, 수송비 지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원은 20원만큼 증가하는 지점이고, 세 번째 원은 30원만큼이랍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제 금방 공부한 원료지수 그리고 입지 중량 등의 개념으로 최소 수송비 지점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 이론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B 지점으로 옮겨봤더니 A 지점에서 B로 공장을 이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전합니다. 이전했더니 노동비가 20원만큼 절감된답니다. 노동비가. 그러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으니까 옮기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근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비용의 증가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원이 두 칸 넘어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A 지점보다 B 지점은 수송비가 20원만큼 더 증가된 지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공장이 이전되게 되면 노동비는 20원 줄었지만 수송비가 20원만큼 더 증가되니까 이때는 이전에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전한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B 지점으로 옮겼을 때 집적의 이익을 10원만큼 더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옮기면 이익이니까 그때는 옮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베버가 가장 중시적인 건 뭐다? 수송비지 노동비가 아닌 겁니다. 기본은.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베버가 지금 계속 비용만 갖고 주장을 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야, 무슨 비용만 갖고 그렇게 공장을 입지를 시켜.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해야지. 그래야지 이익이 제일 많이 발생할 거 아니야, 이윤이. 그래서 수요 이론을 펼쳤습니다. 수요는 많은 게 좋습니까, 여러분?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그러니까 얘는 최소 수요 이론이 아니라 최대 수요 이론일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적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수요 이론인 거 보니까 이름의 끝자에 슈가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수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동네를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슈라고 얘기합니다. 슈. 그래서 오늘 슈에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수율이를 얘기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는 최대 수요율은 누가 만들었다? 레슈. 이거 베버가 만들었다 그러면 X지 않습니까? 아까 비용 이론은 비읍, 베버. 그 다음 수요 이론은 레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레슈는 뭐 하나를 그려봤냐면 수요콘이라는 걸 그렸는데 그 수요콘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 이게 브라보콘, 월드콘입니까? 이 콘이면 바로 알아볼 텐데 이렇게 되지 않고 얘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그렸답니다. 뒤집어서 이렇게 그렸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의 중심이고 얘는 시장의 중심. 시장의 중심에서의 수요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높이는 수요량이더라. 그럼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이때 교통비 등이 들기 때문에 얘는 수요량이 점점 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밑면적을 시장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수요량을 다 합친 거니까 얘는 총 수요량이 될 겁니다. 그리하여 이때 높이가 수요량이 된다는 게 가격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업 수요콘에 이게 수요콘입니다. 예를 보면서 이게 무슨 콘이야. 아까처럼 그려져야 콘이지. 그러지 마시고 꼭할콘 닮았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수요콘의 높이는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왜 제가 높이가 수요량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우리 이제까지 계속 높이는 가격이었습니까? 경제론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보통 높이는 가격이므로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반까지 공부한 겁니다. 비용이론, 반대 수요이론. 그 다음 합친 것 이윤극대화 이론. 그럼 이윤극대화 이론을 주창한 사람은 이름에
이자가 들어있을까요? 예, 들어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아이사드 그린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 아니라 이의 포인트입니다. 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아이사드 그린헛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윤 극대화 이론이고 얘는 비용은 줄이고 수요가 큰 곳에 위치하면 그에 따라 이윤 극대화 지점이 된다. 지금 그 논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뭘 공부했냐면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상업 입지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진 않을 겁니다. 그냥 쭉 들어보시는 겁니다. 상업 입지론에서 첫 번째는 중심지 이론이 나온답니다. 중심지 이론. 근데 이분은 크리스탈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상업 중심지입니다.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이 중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재화가 도달될 거니까 하나일 때는 얘는 원 모양이 됩니다. 하나일 때는 원 모양입니다. 근데 얘가 중심지가 다수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다수의 중심지가 있는 겁니다. 다수의 중심지가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럼 중심지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서 재화 서비스의 미도달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지가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냐면 변형이 되냐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중심지가 변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재화와 서비스의 미도달 지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등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나타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어떻게 변동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중심지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중심지가 이와 같은 정육각형의 모양이라면 재화와 서비스가 미도달되는 지점도 없고 지나치게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도 없답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다수가 되면 정육각형 모양으로 중심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모양이 뭘 닮았냐면 크리스탈 닮았습니까? 네,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는 하나이든 다수이든 정육각형 모양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됩니다. 하나일 때는 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하나는 1, 2, 3, 원 모양이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하여 중심지가 하나일 때는 무슨 모양이다? 원 모양이 됩니다. 원. 그리고 다수일 때는 정육각형인데 뭘 닮았다 하여? 네, 크리스탈. 누구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입니다. 그 다음 니은. 이 이론에 의하면 재화의 도달 거리라는 걸 중요시 여겼답니다. 재화 서비스의 도달 거리. 그럼 재화가 도달되지 않은 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에서 재화가 도달되지 않는 바깥 거리에서는 당연히 매출액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화의 도달 거리. 고객이 오는 거리 내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는 해당 점포의 해당 중심지의 매출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숨어져 있는 뜻이고 이게 겉으로 표현된 뜻인 겁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가 해당 중심지의 매출액은 당연히 해당 중심지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 규모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는 커야지만 중심지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커야 된다. 뭐보다 커야 되냐면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올려야 될 매출액, 걔를 최소 요구치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중심지 성립을 위한 최소한의 매출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당 점포가 해당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중심지의 매출액이 해당 중심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올려야 될 최소한의 매출액보다는 커야지만 성립한다 그러면 이걸 못 알아들을 사람은 없답니다. 근데 뭐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냐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작을 때에도 중심지는 성립된다 그러면 걔는 X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방법은 말 그대로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치인 겁니다. 그것보다도 작을 때는 당연히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요. 그 다음, 디귿. 이제 중심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얘는 공업입지론입니까? 상업입지론입니까? 상업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상업입지론의 점포를 딱딱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용시키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차원 중심지가 있는데 이 고차원 중심지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차원 중심지는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의 대형 마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산 코너, 수산물 코너, 정육 코너가 별도로 있는 이때 동네에 있는 대형 마트구나. 그 다음 C, 저차 중심지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등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 겁니다. 여러분, 슈퍼마켓과 이마트와 동네 한라마트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건 뭡니까? 전국적으로 숫자가 가장 많은 건 뭘까요? 예, 저차원 중심지, 슈퍼마켓의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마트 등 홈플러스 등은 그 수로 따지면, 전체 수로 따졌을 때는 고차 중심지가 수가 제일 적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마트 옆에 홈플러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경우는 흔하나요? 흔하지 않나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크다면. 그런데 슈퍼마켓과 슈퍼마켓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붙어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차원 중심지 간의 중심지 간격은 넓고 저차원 중심지 간의 중심지 간격은 좁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마트를 갈 때는 웬만하면 자동차 몰고 갑니까, 여러분? 자가용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주말에 이마트로 나들이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마트 홈플러스로. 그런데 슈퍼마켓을 갈 때 어머니 슈퍼 좀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쭉 몰고 다녀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슬리퍼 질질 끄고 다녀온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것은 뭐고? 고차원 중심지인 거고, 저차원 중심지는 교통수단이 확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교통이 발달될수록 어디는 살고, 이마트 등은 살고 슈퍼마켓 등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지역시장 내에 슈퍼마켓 숫자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내용들로 보면, 자, 여러분 정리되나 볼 겁니다. 이마트하고 슈퍼마켓 중에 무엇의 숫자가 제일 많다? 슈퍼마켓. 그러면 한라마트, 동네에 있는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이 이마트보다의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그럼 얘를 쌓아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까? 숫자로 따져보면 가장 적고 중간이고 얘가 제일 많다. 그래서 이때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개념은. 그리고 이마트는 문화행사 같은 거 가끔 할 때 있습니까? 그 다음 시식 코너 있습니까? 그리고 타가 기능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내포할 겁니다. 고차원 중심지는. 근데 슈퍼 가서 시식하겠다고 그러면 한 대 맞고 올지도 모릅니다. 슈퍼에 가서 애기 막히면 큰일 납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내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하여 고차원 중심지의 고차원 중심지는 수가 가장 많다, 적다, 적고, 이해되나 보십시오. 그리고 간격이, 중심지 간의 간격이 넓고, 그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얘가 붙어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고차원 중심지 간의 간격은 더 넓어진다 그러면 X, 걔는 붙는답니다. 그래서 간격이 일반적으로는 더 넓고 슈퍼는 다다다 붙어있다. 그 다음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중심지 기능을 내포합니까? 고차원 중심지는? 네. 근데 이제 미음, 중차원 중심지가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슈퍼마켓이 4군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라마트가 하나 들어선 겁니다. 중차원 중심지가. 그러면서 이벤트 행사를 열심히 한 겁니다. 광고를 때리고 등등등 했더니 이제 슈퍼를 갔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 한라마트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중차원 중심지 하나가 저차원 중심지 4개를 흡수했다? 흡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차원 중심지의 한라마트의 주인이 기고만장해져서 어디로 달라붙었냐면 이마트 쪽으로 달라붙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마트를 가겠습니까? 한라마트를 그대로 간다? 당연히 이마트를 갈 겁니다. 그러면 중차원 중심지가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고차원 중심지 쪽으로 갈수록, 중차원 중심지가 고차원 중심지 쪽으로 이동할수록 늘어나겠다, 줄어들겠다? 줄어들 겁니다. 적어진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은 어떤 가상의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이론대로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용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더라. 구체적 학문이며 응용과학이다. 그럼 실생활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애들을 관찰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더라 하면서 만든 게 부동산 학인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라마트, 금강마트 등이 이마트 쪽에 위치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답니다. 어느 쪽에 위치하더라? 슈퍼 쪽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중차원 중심지가 흡수하는 저차원 중심지의 수는 고차원 중심지 쪽으로 향할수록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틀렸다는 걸 잡아내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캐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원용했다. 그래서 인용해서 갖다 쓴 겁니다, 지금. 여러분,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이 뭡니까?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문득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아, 지구와 사과가 서로 잡아당기는데 지구의 크기는 커서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겨서 떨어지는구나.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인력. 그래서 끓인 자의 힘력자, 끌어당기는 힘인 겁니다. 이 내용. 이걸 똑같이 상점에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양쪽에서 끌어당길 때 크기가 큰 애가 끌어당기는 힘이 셉니까? 당연히 셉니다. 그러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가까이 있는 건 더 강하게 끌어당기겠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진 애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미치는 정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끌어당기는 인력은 크기에는 비례하겠습니까?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때 뉴턴이 거리의 반비례가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니은 두 도시, 두 점포 사이에서만 얘는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뭐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소매 점포는 서로 간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도시 말고 여러 도시 사이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여러 도시 사이에서, 두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사이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그러면 걔는 X입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철도 레일은, 이거 모노레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 뻗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리고 그 철도 사이에 마찰이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열차 사고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도시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야 됩니다. 마찰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도시와 B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에 큰 산이 있다거나 이때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간다거나 이런 얘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 경계 마찰이 없을 때만 적용 가능한 이론이다. 이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상권의 분기점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A도시가 있습니다. B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더 큽니까? 당연히 A도시가 더 큽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A도시에 가서 물건을 살까 B도시에 가서 물건을 살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A도시가 잡아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당연히 상권의 경계는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A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의 분기점은 당연히 큰 도시인 A도시 쪽에 가까이 위치하겠습니까? 작은 도시 쪽에? 작은 도시 쪽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어느 쪽으로 간다? A도시에 가서 A가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물건을 산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첫 번째 함정은 상권의 분기점은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위치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는 방법은 큰 도시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사는 고객들까지도 끌어당긴다, 흡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산식을 만든 사람이 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컨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때 큰 도시가 거의 모든 고객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크게 비례해. 그럼 비례하는 걸 우리는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크기는 분자로 들어갑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얘기한 겁니다. 반비례하는 건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모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의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두 도시가 딱 주어져 있을 때 크기가 주어지고 전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주면 바로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잡아내는 이론을 컨버스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얘를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콤파스 있었습니까, 예전에? 콤파스 가지고 이렇게 쭉 돌리면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기점이 형성된다.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컴퍼스의 분기점으로. 그리하여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PA는 A 도시의 크기를 얘기할 거랍니다. 그럼 PB는 지금 B 도시의 크기를 얘기할 겁니다. DAB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의 거리, 전체 거리고 DA는 분기점부터 A 도시까지의 거리, DB는 분기점부터 B 도시까지의 거리랍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는데 제가 지금 바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이 부분도 넘겨버릴 겁니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라고 해서 DA, 분기점부터 A 도시까지의 거리 X, 분기점부터 B 도시까지의 거리는 전체 도시 거리, A 도시와 B 도시의 거리에서 X를 빼면 A 도시까지의 거리를 빼면 그게 B 도시까지의 분기점의 거리다. 지금 그 얘기인데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는 인력이 똑같다 해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 이와 같은 절대 공식이 나온답니다. 제가 이 절대 공식 나올 때까지 여러분 다 싹싹싹 넘겼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까? 싹싹싹 넘겨버린 겁니다. 왜?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절대 공식도 전체 거리를 1만 더해놓고 루트를 씌워서, 왜냐하면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벗기려면 제곱근을 씌우는 겁니다. A 도시의 크기와 B 도시의 크기를 분수로 나눠서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가 분기점부터 A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도시까지의 거리니까 알고 싶은 건 전체 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분모 속에 분모가 돼야지만 전체 분자가 됩니다. 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PB가 아니라 분모에 PA가 들어가고 분자가 PB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는 이 부분이 나오면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지금의 내용대로 이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푸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전체 거리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8k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8km면 무조건입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작은 도시의 크기로 큰 도시의 크기를 나눠버리십시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1000만 적으면 됩니다. 나눠버리고. 그럼 9입니까, 여러분? 지금 9가 나온 겁니다. 9가. 그러면 이때 나오는 9는 뭐의 제곱이냐면 3의 제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 지금 이 루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3의 제곱이면 얘 나오면 뺏기면 3이 됩니까? 그럼 1 플러스 3은 4다? 맞췄습니까? 그래서 저는 얘가 딱 9가 나오자마자 3제곱이니까 얘 루트 씌워서 얘를 지워버리면 얘 3이구나. 그래서 1만 더해서 무조건 1만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4로 나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나 나온다? 2km. 그럼 이 부분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가 2km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큰 도시의 거리를 물어봤다면 얘를 분수 속에서 뭐 3분의 1이다 이렇게 빠져나오지 말고 그럼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2km 구한 다음에 얘는 빼면 6k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약속하실 겁니다. 어떻게 약속을 해주시면 되냐면 무조건 이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의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볼 겁니다. 루트를 씌우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큰 도시를 작은 도시의 크기로 무조건 나눠버리십시오. 9천, 1000, 4천, 1000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십시오. 나누면 얘는 수치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무조건 셋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왜냐하면 안 그러면 수치가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계산을 못하니까. 무조건 셋 중 하나가 나옵니다. 얘 루트 4이거나 루트 9이거나 루트 16 이렇게 셋 중 하나가 나올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얘는 뭐의 제곱이고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얘 감옥인 겁니다. 제곱 줘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고? 2고, 얘는 3이고, 얘는 4입니다. 그런데 전체 도시,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얘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노래 중에 0일만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서 뭘 더해야 되냐면 1만 친구입니다. 1만 더해주는 겁니다. 1만. 얘들을. 그러면 1을 더해주면 이제 3이 될 것이고 2일 때는
얘는 4고 얘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최종적으로는 뭘만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줬을 겁니다. 그 두 도시 사이의 두 도시 사이의 거리를 나눠줍니다. 얼마로 나누거나 3으로 나누거나 4로 나누거나 5로 나눠주시면 분명히 작은 도시의 거리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두 도시 사이의 거리에서 작은 도시를 물어봤다면 이게 바로 답인 거고, 만약에 큰 도시 사이의 거리를, 큰 도시 분기점부터의 거리를 물어봤다면 그때는 작은 도시의 거리를 빼면, 분기점부터 작은 도시의 거리를 빼면 당연히 큰 도시의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조건 뭐 한다? 큰 도시를 작은 도시로 나눈다. 나눠보면 루트 4, 루트 9, 루트 16이 나올 것이다. 그때 나온 놈들, 베껴놓은 놈들을 0, 1만 친구, 1만 친구로 1만 더해서 두 도시의 사이의 거리로 나눠주면 된다. 그걸로 두 도시의 사이의 거리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더라.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 허프의 확률 모델이 나옵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레일리의 소메일리어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 레일 두 쪽. 그 다음 두 도시 사이에 경계가 없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찰이 없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여러 도시가 여러 상점이 상호작용을 하고, 현실에서는 어떤 도시까지 가는 데는 마찰이 많고 어떤 도시는 경계가 있고 마찰이 더 작고 다 다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걔를 적용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허프 히읗입니까? 확률 모델 히읗입니까? 얼마든지 기억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허프의 확률 모델에 의하면 고객은 어떤 곳으로 가서 쇼핑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확률을 뽑아낸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A 쇼핑센터와 B 쇼핑센터는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고객부터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고객은 거리가 똑같은 곳에 있는 거리가 똑같은 곳에 있는 쇼핑센터라면 크기가 큰 곳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겠습니까? 작은 도시에 간다? 큰 쇼핑센터로 갈 확률이 큽니다. 왜? 이 큰 곳에 가야지만 더 많은 물건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은 똑같은 거리에 있는 쇼핑센터라면 크기가 큰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고객은 크기가 지금 똑같습니다. 크기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얘는 1km 떨어진 곳에 있고 얘는 3km 떨어진 곳에 있다면 당연히 어딜 가겠다? B 쇼핑센터 갈 거 아닙니까? 가까운 곳. 그래서 고객은 크기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거리가 가까운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A 쇼핑센터와 B 쇼핑센터는 크기가 똑같습니다. 고객으로부터의 거리 똑같습니다. 그때 B 쇼핑센터까지 가는 도로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어찌나 울퉁불퉁한지. 차를 타고 있으면 굴렁굴렁 됩니다. 만족도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포장 도로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 있다. 마찰이 적고 거리 위에 마찰이 적고 거리 위에 마찰이 크다면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마찰이 적은 곳. 그래서 고객은 크기와 거리가 똑같은 쇼핑센터라면 거리 위에 마찰이 큰 작은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결국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효용은 크기에는 비례하고 크기가 클수록 그곳에 갈 확률이 높으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다가 지칩니다. 만족도 떨어집니다. 그럼 얘는 반비례하고. 그 거리 위에 마찰이 있습니까? 밑에 마찰이 있습니까? 위에. 그래서 거리의 마찰 개수 승수에 반비례한다. 아까는 거리의 제곱이었지만. 그래서 이 마찰 관계를 따져주는 내용은 단순한 실측 거리의 개념이 아니라 얘는 시간적 개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야 고객의 효용, 만족도는 해당 쇼핑센터의 크기가 클수록 커지는 거고, 얘 비례입니다. 분수 집어넣으려고 얘를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고객의 효용 만족도는 해당 쇼핑센터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집니다. 반비례하는구나, 거리. 고객의 효용 만족도는 해당 쇼핑센터까지의 거리 위에 마찰이 많을수록 승수로 작아진다. 아까 제곱이었지만 누구는 레일리의 소메일리어 법칙은 얘는 마찰 개수 승수로 이때 마찰 관계를 적용해 주고 있구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효용은 그 점포의 크기와
점포와 그 점포까지의 거리와 그 점포 위에 있는 거리까지의 마찰 관계를 따져주면 만족도를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짝대기 짝 긋고 크기에 비례하니까 크기를 분자, 고객의 효용 만족도는 거리 위의 마찰 개수 승수로 반비례. 그러니까 얘는 분모로 들어가주면 된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무조건 그 쇼핑센터의 크기를 거리의 마찰 개수 승수로 나눠주면 그 쇼핑센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도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센터의 이 부분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크기와 거리와 마찰 개수를 무조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찰 개수가 1.5라면 1.5승 때리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3만 돼도 3승 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1이거나 아니면 2로밖에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각 쇼핑센터의 효용 만족도를 이 식에 의해서 구하고 A, B, C 이런 식으로 주면 걔를 다 각각 구하고 걔들을 다 더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쇼핑센터를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리면 그때 바로 그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옵니다. 이게 허프의 확률 모델입니다. 계산 문제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는데 자 보십시오. 허프의 확률 모델에 의하여 A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을 구해보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까지 다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A 쇼핑센터와 B 쇼핑센터와 C 쇼핑센터 3개를 줬습니다. 3개 나온 순간 당연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도시 사이에서만, 두 쇼핑센터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에서 마찰계수 줬답니다. 마찰계수 왜 주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기의 비례,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로 반비례. 이 문제 딱 나오자마자 각각의 쇼핑센터의 효용 구해내야 됩니다. 그럼 짝대기를 크기가 분자니까 이 문제에는 거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얘 거리, 마찰계수 승수니까 제곱을 때려주시면 10제곱은 100. 그럼 1000을 100으로 나누면 얘는 10. 고로 A 쇼핑센터에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효용은 1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B 쇼핑센터에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를 구하는 방법은 크기를 나눕니다.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로. 여러분 9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81. 저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얘도 나눠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과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그럼 810을 81로 나누면 얘도 얼마다? 10이다. 그럼 얘가 640이 나오자마자 저는 거리가 8km일 줄 알았습니다. 네가 냈으니까 당연히 알았겠지. 그게 아니라 8의 제곱이 64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짝대기 짝고 크기의 비례,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 64 나누면 역시 얘도 10이 된다. 그럼 지금 전체는 얼마인데? 10, 10, 10, 30인데 어디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입니까? A 쇼핑센터. 그러니까 전체를 구해놓고 A 쇼핑센터의 효용을 구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전체 30으로. A 쇼핑센터의 만족도 10을 나누면 얘는 33.3%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만 지나면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분명 지금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레벨 2. 허프의 확률 모델에 의하여 이번엔 C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확률을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각각의 쇼핑센터의 크기와 거리와 그 다음 마찰계수를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효용을 각각 구해낸 게 첫 번째입니다. 해보면 얘는 짝대기 짝 긋고 10의 제곱입니다. 마찰계수 승수니까. 그럼 얘는 1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얘 나누면 얘 9제곱. 그래서 얼마?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C 쇼핑센터는 포장도로도 굉장히 포장이 잘 돼 있나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쪽은 깍두기 아저씨 있는데 여기 깍두기 아저씨 없나 봅니다. 그러면 얘는 마찰계수가 1이지 않습니까? 그럼 1승입니다. 1승은 하나만. 그럼 640을 8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80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효용이 얼마일까요? 합치면 100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디다? C. C는 얼마? 80. 몇 프로? 80%가 답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꼭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많이 해보신 수험생들은 허프의 확률 모델이 진심 계산 문제로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연습하면 맞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도 이 부분을 연습해서 다 맞추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 3단계로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아까는 확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C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구매할 인구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래놓고 뜩하니 전체 인구수를 줬습니다. 그러면 C 쇼핑센터에서 구매할 확률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 인구수만 곱하면 C 쇼핑센터에 갈 인구수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풀어보면 아까 80%입니다. 그럼 10,000명의 80%니까 얼마? 8,000명이겠네요. 그래서 얘를 식을 보자면 사실은 이와 같습니까? 아까 했던 내용. 짝대기 짝 긋고 10제곱 10, 810을 크기 짝대기 짝 긋고 9의 제곱 마찰 개수가 2니까 10, 640을 얘는 2승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함정을 여기서 판 겁니다. 80, 100분의 80, 80%몇 명? 전체 인구수 10,000명. 그러니까 8,000명. 절대 공식은 고객이 어떤 쇼핑센터에서 느끼는 효용 만족도는 좌우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좌우하는 요소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가다가 지치고 만족도 떨어지고 그 거리 위에 깍두기 아저씨 그 다음 톨게이트 지나서 교통비용 들어가고 그리고 비포장도로 등등등 돼 있다면 그때는 마찰이 커지는 만큼 승수로 반비례한다. 외우시는 방법은 마찰은 거리 위에 있더라 거리 밑에 있더라 거리 위에 그래서 거리의 마찰 개수 승수로 반비례한다. 지금 이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느낌을 받으셨냐면 레일리의 소메일리어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허프의 확률 모델은 한 세트 같은 느낌 드십니까? 중력 모형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 고객이 물건을 사러 갔다는 겁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까? 이론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공간 균배 원리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균배 원리가 무엇인가 봤더니 얘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해 먹기 위해서 싸우는데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우냐면 피 터지게 싸운다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피터의 공간 균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X도시와 X1도시가 있는데 이때 A 점포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X도시에서도 물건을 사러 왔고 X1도시에서도 물건을 사러 온 겁니다. A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일 업종의 B가 이 A 옆에 바로 들어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까운 도시인 X도시에서 오는 고객은 얼마 안 가서 점포가 2개가 있다면, 점포가 하나가 있다면 거기서 좀 비싸게 부르는 것 같으면 바로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옆 가게까지 가서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이 둘은 경합이 이루어질 텐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X1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따져보면 멀리 온 겁니까, 여러분? 그럼 물을 사 마시러 가는데 10km 떨어진 곳까지 갔을 때도 물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게가 있었습니다. 비싸게 가격을 부르는 것 같으니까 또 나가서 걷습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웬만하면 살 겁니다. 그래서 먼 도시에서 오는 고객은 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B가 차단해서 지가 혼자 먹더라는 겁니다. 그럼 A 점포는 B 점포가 있기 전까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B 점포 때문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A 점포는 어디로 옮길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기서 없어지고 바로 이 옆으로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차단해서 A가 먹고 얘는 경합할 겁니다. 그럼 B가 이제 또 어디로 옮기겠다? 이 중간으로 또 옮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어디에 위치하겠다? 정확히 중간에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몰린다 그래서 얘를 집심적 입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X도시에 사는 고객들 입장에서 따져보자면 A 점포, B 점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따라와야, 그러니까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아야 따라와야지만 가운데로 몰리는 거다. A 점포, B 점포가 이렇게 이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A 점포와 B 점포가 멀어져서 운송비가 더 드니까 X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잘 가, 나 안 따라가 이렇게 손만 흔들고 안 따라온다면 가운데 위치하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만약에 크다면 운송비 변화에 따라, 주어진 운송비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많이 변화해버려서 많이 줄어버린다면 그때는 A 점포와 B 점포가 가운데 몰리면 안 되고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입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를 분산 입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피터의 공간 분배 원리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배우지가 넓을 때는 분산해서 입지합니다.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합니다.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아서 따라오면 가운데 입지합니다. 배우지가 작으면 거기에 존재하는 지역 범위가 좁으면 그때는 퍼질 데도 없습니다. 집심적 입지합니다. 얘 가지고 함정 팝니다. 여러분 헷갈릴 것 같습니까? 안 헷갈릴 것 같습니까?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배우지가 넓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넓다면 크다면 이때는 분산 입지하고 배우지가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적 입지한다. 이게 이론의 전부인데 여기서 나온 점포의 종류가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집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몰려있구나. 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흩어져 있구나. 분산, 집합.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몰리는 곳이 도심한 복판이면 배우지의 중심지면 얘는 집심성 점포. 그냥 한 곳에 몰리는 거면 집재성 점포. 그리고 읍내 같은 국부적 국부적인 중심지에 위치하면 걔는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개념이. 그리고 흩어져 있는 건 산재성 점포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한번 보십시오. 집심성 점포는 도심 한복판에 있습니다. 고급 가구점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논현동 가면 수익 가구점 거리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고급 가구점. 그러면 대형 서점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풍문고, 교보문고 이런 데들이 종로 한복판에 있었던 겁니다. 몰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금속점, 종로 3가 5가를 나가면 기금속점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집심성 점포입니다. 얘의 공통점은 하나를 팔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대형 서점은 아니지만 그래서 고급자나 대형자가 들어가 있는 건 도심 한복판에 몰리는 겁니다. 이게 집심성 점포. 그런데 집재성 점포는 가구점. 여러분 각각 어떤 도시들 보면 가구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구 단지들은 왜 몰려 있냐면 우리 가구는 어느 정도 비쌉니까, 여러분? 그럼 한 가구점 들어가서 거기서 가구를 딱 골라냅니까? 아니면 비교 확인 구매해야 됩니까? 여러 가구점들을 들어가서 비교 확인 구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구점들은 몰려 있는 겁니다. 가구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은 땡땡 국민은행이 있으면 그 옆에 하나은행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들도 집재성 점포. 관공서도 법원 있는 곳에 등기소 등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점. 일반적으로 학교 있는 곳에 서점 몰려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일반적인 가구는 그냥 한 곳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근데 고급 가구점이다 그러면 걔는 도심한 복판에 몰려서 집심성. 서점은 학교 있는 곳에 그냥 몰려 있으니까 집재성 점포. 근데 대형자가 붙으면 걔는 집심성 점포.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기계공구점. 용산 나가면 기계공구 단지 있습니다. 각각의 도시별로 기계공구 단지 있습니다. 얘 집재성 점포. 그 다음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읍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읍내 나가서 있는 것들. 비료상점, 농기구점. 그 다음 어촌이라면 어구점. 이런 내용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 산재성 점포는 흩어져 있어야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과점, 미용실은 만약에 제과점이 있는 곳에 제과점이 막 몰리면 이 거리는 제과의 거리구나. 사람들이 와서 빵 사러 갑니까? 그곳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흩어져 있어야 됩니다. 미용실도 마찬가지. 미용실이 있는 곳에 미용실이 다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미용의 거리구나. 이런 개념 없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점포들은 거의 대부분 산재성 점포입니다. 그리하여 집자가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저하고 연습합니다. 몰려 있는데 도심한 복판, 배우지의 중심지에 몰려 있으면 집심성 점포. 한 곳에 그냥 몰려 있으면 집재성 점포. 국부적 중심지에 몰려 있으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 흩어져 있으면 산재성. 얘 섞어서 나오면 맞춰주십니다. 자, 이제 MM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매직 메모리. 아까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큰지 작은지 배우지가 넓은지 작은지에 따라서 집심적 입지, 분산 입지 한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 얼굴 크기가, 여러분 얼굴 크기가 넓고 크면 눈, 코, 입은 한가운데로 몰립니까? 퍼집니까? 퍼진답니다. 그래서 분산 입지. 그리하여 배우지가 넓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한다.
얼굴 크기가 좁고 작으면 퍼질래야 퍼질 데가 없습니다. 몰리겠네. 그래서 가운데로 몰립니다. 집심적 입지한다. 그리하여 배우지가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으면 집심적 입지한다. 이렇게 잡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넬슨의 8가지 법칙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넬슨이라는 사람이 상점이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8가지 법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8가지를 다 기억하실 필요 없이 딱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립성이라는 걸 기억하시는 건데 양립성은 상호 보완관계인 점포를 입지시켜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얘가 뭔가 봤더니 이런 개념입니다. 옷가게와 신발가게 섞어놓고 신발가게와 그리고 액세서리점을 섞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객이 옷 사러 갔다가 그에 맞는 신발, 신발 사러 갔다가 그에 맞는 옷, 그 다음 신발 사러 갔다가 그에 맞는 발찌, 발찌 사러 갔다가 그에 맞는 신발, 옷 이렇게 고객을 서로 주고받아서 전체 매출액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양립성이랍니다. 근데 왜 이게 함정에 나올 수 있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양립한다고 얘기하면 양쪽 진영이 대립한다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정을 파면 이렇게 파는 겁니다. 양립성은 상호 대립관계인 점포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지만 매출액이 증진된다. X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넬슨의 8가지 법칙성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네팔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넬슨 8가지 법칙성 8 그리고 8, 네팔 8은 양쪽에 있습니까? 그래서 양립성 기억하는 방법. 그럼 오른팔과 왼팔은 상호 대립관계다, 상호 보완관계다, 상호 보완관계. 이게 기억하시는 방법이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 후보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얘는 뭐냐면 아무리 입지 조건이 양호한 곳에 입지가 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벌어들인다. 그래서 누구의? 후보의 입지효과의 시간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보자입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거입지론부터 공업입지론, 상업입지론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계산 문제까지 푸실 수 있도록까지 도움을 드려본 겁니다. 꼭 복습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 그 진행 과정. 그 다음 공업입지론에서 정반합의 원리로 어떻게 됐었는지 비용, 그 다음 수요, 그 다음 합쳐서 이윤극대화 이론. 주거입지론에서는 어디 살아나 누가 정해주고? 교주가. 교주는 어디에서 힘이 세고? 교내, 교회, 교회. 이것만 딱딱딱 기억해주면 그냥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5분 정리하시고 쉬시면서 꼭 전체적인 내용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지대이론부터 시작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